이 낡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번지 덮인 서류철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도 혹시 보이십니까?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을 이 비좁고 서늘한 사건 브리핑룸으로 부른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미제 사건 파일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평생을 범죄 현장의 그 흙 묻은 발자국이나 인간의 비틀린 동기를 쫓아온 저 같은 늙은 은퇴 용사의 피를 다시 막 끓어오르게 만드는 기막힌 파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함께 파헤칠 주제는 1935년에 출간된 존 딕슨 카의 전설적인 걸작이죠. 네, 세계의 관입니다. 영국에서는 빈 공간의 남자라는 제목으로도 출간된 아주 유명한 기록이죠. 서평부터 시작해서 위키백과 문서, 뭐랄까 심도 있는 문학 분석 자료,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독자들의 열띤 토론 내용까지 샅샅이 모아둔 거대한 퍼즐 상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그저 요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밀실 미스테리 1위로 꼽히는 이 작품이 도대체 어떤 귀기한 원리로 수만 명의 독자를 완벽하게 속여넘겼는지 해부하는 겁니다. 대중의 눈을 속이는 무대 위 마술사의 시선으로 이 완벽에 가까운 불가능 범죄의 트릭을 당신과 함께 하나하나 분해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제가 현역 시절 별의별 흉악범들을 다 잡아 넣어봤지만 이 파일에 기록된 두 건의 살인사건은 진짜 형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놈들이거든요. 청취자님도 지금 노란 폴리스9을 뚫고 사건 현장에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주술과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하는 찰스 그리모 교수라는 양반이 안에서 굳게 잠긴 자신의 서재에서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합니다. 안에서 잠긴 서재라?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방문객이 분명히 방에 들어갔는데 잠긴 문을 통과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된 공간에서 벌어진 살인이네요? 심지어 바깥에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는데 창밖으로는 그 어떤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주로가 아예 없는 밀실 중의 밀실이죠. 마술로 치면 굳게 잠긴 유리상자 안에서 비둘기가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데 상자는 전혀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상태인 거죠. 수사관들에게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제시합니다. 형사의 머리로는 여기서 이미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진짜 또 기가 막히게 돌아가거든요. 환상마술사 피에르 플레이의 죽음이죠. 맞습니다. 그리모 교수를 찾아와 협박했던 피에르 플레이가 케글리오스트로 거리라는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골목 한복판에서 등에 총을 맞고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목격자들도 있었잖아요. 네, 주변 목격자들은 두 번째 총알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쩌렁쩌렁한 외침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하얀 눈 위에는 죽은 플레이, 즉 피해자 자신의 발자국뿐이었습니다. 범인은 투명 인간이거나 공기보다 가벼운 유령이어야만 가능한 상황이죠. 관객이 사방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무대 한가운데서 마술사가 증발해버린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기막힌 환상을 깨부수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건 파일의 주인공, 기디온 펠 박사죠. 아, 펠 박사. 사건 기록을 훑어보면서 이 양반의 독특한 매력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두 개의 두툼한 지팡이를 짚고 걷는 거구의 남자로 코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있죠. 커다란 망토와 넓은 책모자를 쓴 모습이 마치 산타클로스나 영국의 고전 동요에 나오는 올드 킹콜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화관하거나 흥분할 때면 막 그리스의 아르콘드리어, 오 바커스여 이런 고풍스럽고 귀귀한 감탄사를 뱉어냅니다. 경찰청의 노련한 데이비드 헤들리 경감조차 이 현장 앞에서는 쩔쩔매는데 펠 박사만은 그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고 있죠. 자료를 보면 작가인 존 딕슨 카가 자신이 깊이 존경했던 당대의 지성, G.K. 체스터턴의 육중한 외모와 호탕한 성격을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거기에 18세기 사전 편찬가인 사무엘 존슨의 독특하고 장황한 말투를 입혀 탄생시킨 천재 탐정이죠. 이 유쾌한 거구의 탐정은 인간의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모순을 꿰뚫어 봅니다. 초자연적인 공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기계적 진실을 찾아내는 유일한 인물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폐 박사의 논리를 따라가며 드러난 진실을 마주했을 때 평생 범죄자의 거짓말을 간파해왔다고 자부하던 제 늙은 형사의 직관마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환상을 조작하는 마술사의 관점에서는 이 어처구니없는 불가능 범죄 현장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하고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범죄가 사실상
고도로 계산된 무대 마술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무대 마술이요? 네, 모든 마술의 기본은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미스디렉션, 즉 시선 분산과 미끼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을 뒤집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범인이 외부에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암살자가 아니라 첫 번째 피해자인 그리모 교수 본인이었다는 사실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피해자가 곧 살인자였다니 수사망을 완전히 엉뚱한 데다 치게 만든 거군요. 형사의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치는 반전입니다. 서재에 침입한 방문객의 정체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모 교수가 마술사 플레이를 죽이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역으로 총에 맞고 자신의 집으로 간신히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외부에서 온 가짜 방문객에게 자신이 공격당한 척 연기를 한 거죠. 스스로 피해자 연기를 했다. 네, 이 미친 연극을 성립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추리 문학사에서 전설로 남은 거울 트릭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건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모는 서재의 문 바로 안쪽에 자신의 키만한 거대한 거울을 비스듬하게 세워두었습니다. 거울을요? 현장 기록을 보면 비서 스튜어트 밀스가 복도 끝에서 그리모 교수가 방문객을 맞이하는 걸 분명히 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거기가 마술이 벌어지는 지점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 방문을 살짝 열고 문 안쪽에 전신 거울을 각도를 틀어 세워두었다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복도 저 멀리서 문틈을 바라보는 비서에게는 거울에 반사된 서재의 빈 벽과 바닥이 보일 겁니다. 아, 비서는 그걸 진짜 방 안의 빈 공간이라고 착각하는 거군요. 맞아요. 거울이라는 투명한 막이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때 그리모가 거울 뒤에서 걸어 나오며 가면을 쓴 얼굴을 슬쩍 보여줍니다. 세상에. 각도의 착시 때문에 비서의 눈에는 방 안에 이미 있던 그리모 교수와 복도에서 들어오는 가짜 방문객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처럼 완벽하게 오인되는 거네요. 허황된 유령 이야기가 아니라 지독하게 치밀한 물리적 착시인 셈이죠. 현장 기록을 보면서 가장 이상했던 게 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라 반쯤 어정쩡하게 열려 있었다는 점인데 그게 다 거울의 프레임을 숨기기 위한 시야 제한이었군요. 그럼 현장에 남겨진 소품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범인이 남긴 외투나 총성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역시 마술 도구였습니다. 그리모 교수는 판지로 엉성하게 만든 가짜 오버코트와 가면을 썼고 비서가 속아 넘어간 뒤 문을 닫자마자 그 판지 코트를 벽난로에 불태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리고 폭죽을 터뜨렸군요. 네, 폭죽을 터뜨려 마치 그 순간 닫힌 방 안에서 누군가 총을 쏜 것처럼 가짜 총성을 만들어냈죠. 시각과 청각, 목격자의 뇌를 완벽하게 통제한 겁니다. 무섭도록 치밀하네요. 자료 곳곳에 마술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등장합니다. 대중은 마술을 보고 싶어 환호하면서도 막상 그 거울 트릭 같은 단순한 원리를 알게 되면 허탈해하며 분노하곤 하죠. 그렇죠. 트릭을 알면 김이 빠지니까요. 하지만 그 단순한 속임수가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타이밍, 담력, 그리고 완벽한 연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거대한 환상을 완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범이 필요해요. 그리모 곁에는 거울을 치워주고 그를 돌봐준 연인이자 가정부, 뒤몽부인이 조력자로 숨어 있었죠. 형사로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범행 수법이 화려한 마술이라면 대체 왜 이런 복잡하고 뼈를 깎는 짓을 벌여야만 했는가 하는 동기입니다. 사건의 뿌리를 캐내기 위해 놈들의 과거를 뒤져보니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튀어나오더군요. 자료에 따르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머나먼 트랜실베니아의 아주 오래된 무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환상적인 무대 뒤편에 지독하게 어두운 고디코러가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과거 트랜실베니아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산채로 생매장당했다가 가까스로 무덤을 파헤치고 탈출한 세 형제의 끔찍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형제 중 두 명이 바로 살인자 그리모와 피해자 피에르 플레이였죠. 생존을 위해 서로를 짐승처럼 배신하고 가뒀던 악연이군요. 네, 그 세계에 관해 얽힌 소름 끼치는 전설과 원한이 수십 년이 흘러 런던의 눈 쌓인 거리에서 기괴한 복수극으로 다시 타오른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존 딕슨 카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차갑고 논리적인 기계적 밀실 트릭에 흡혈귀 전설을 연상시키는 끈적한 고디코러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혼합해냈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수사망을 좁혀가던 작가가 소설의 한가운데에서 아예 대놓고 독자인 당신에게 도전장을 던진다는 겁니다.
제가 형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 기록과 조서를 검토해봤지만 이 소설의 제17장, 일명 밀실강의만큼 대담하고 파격적인 진술은 평생 본 적이 없습니다. 마술에 비유하자면 일루셔니스트가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음악을 끄고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와 관객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방금 전까지 여러분의 눈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 밀실 마술의 모든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맞습니다. 펠 박사가 수사 도중 헤들리 경감과 대화하다가 돌연 우리는 지금 전지전능한 작가가 지배하는 추리소설 속에 있다고 선언하며 제4의 벽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작가인 존 딕슨 카가 펠 박사의 육중한 몸을 빌려 자신이 지금부터 어떤 규칙 안에서 독자와 두뇌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정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형사 시절 좁은 취조실에서 악질 용의자와 눈을 맞추며 기싸움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짜릿하고 노골적인 도발입니다. 대체 이 강해에서 펠 박사가 범죄자들의 밀실 수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마술사의 시선으로 한번 쫙 정리해 주시죠.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27장은 단순한 소설의 한 챕터를 넘어서 그 자체로 추리문학사의 위대한 학술 논문이자 교과서입니다. 펠 박사는 살인이 벌어진 후 범인이 방을 빠져나가면서 밖에서 어떻게 안쪽을 굳게 잠글 수 있는지 기계적인 기법들을 총망라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첫째, 문 밖에서 펜치나 핀셋, 튼튼한 실을 이용해 문 안쪽 열쇠 구멍에 꽂힌 열쇠를 강제로 돌리는 고전적 기법들입니다. 아, 그건 현역 시절 빈집털이범들이 종종 쓰던 수법이네요.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 걸쇠를 당기는 놈들도 많았습니다. 맞아요. 둘째는 조금 더 대담해요. 문의 경첩핀을 아예 뽑아버려서 문 자체를 통째로 떼어냈다가 밖으로 나온 뒤 다시 문을 끼워 맞추는 기법이죠. 문을 통째로 뜯어낸다고요? 상상도 못했네요. 셋째는 훨씬 정교한 손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는 실이나 자석, 무게추를 활용해 문틈 사이로 빗장이나 걸쇠를 교묘하게 떨어뜨려 잠기게 조작하는 방식이죠. 넷째는 문이 아니라 창문을 통한 탈출입니다. 창문을 닫고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내부 잠금 장치가 흔들려 딸깍 걸리게 만드는 기계적 장치들을 설명하죠. 그런데 펠 박사의 강의를 듣다 보니 물리적인 톱니바퀴나 철사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인간의 얄팍한 심리를 찌르는 대목이 있었는데 형사의 관점에서 그게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밀실 강의의 백미인 심리적 오인의 기술입니다. 기계 장치는 고장날 수 있지만 인간의 믿음은 더 확실한 트릭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문이 잠기지 않았는데도 살인범 본인이 첫 번째 발견자인 척 달려가 손잡이를 쥐고는 큰일 났어, 문이 안에서 잠겼어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완전히 조작하는 거군요. 또는 당황한 다른 목격자들이 현장의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문은 확실히 잠겨 있었습니다 라고 철석같이 믿고 증언하게 만드는 심리적 덫이죠. 인간의 공포와 착각을 이용한 완벽한 위증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하워드 헤이크래프트 같은 저명한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밀실 추리의 바이블로 칭송합니다. 작가는 17장을 통해 모든 단서와 속임수의 원리를 청취자님의 눈앞에 낱낱이 펼쳐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트릭을 짠다라고 공정하게 패를 다 보여주면서도 결국 마지막 장에 가서는 독자의 뒤통수를 치며 완벽하게 속여넘기고 마는군요.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진정한 마술이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작가가 독자에게 모든 카드를 다 까발리고도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들이 취조실에서 땀 흘리는 범죄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 아무리 치밀하게 짠 계획이라도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제 아무리 천재적인 마술사가 치밀하게 짠 계획이라도 피와 살이 튀는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수사 자료를 깊이 검토해보니 이 소설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존 딕슨 카가 펠 박사의 입을 통해 말한 사물의 빌어먹을 성질이더군요. 흔히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 범죄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범인인 그리모 교수가 수개월간 설계한 거울 트릭과 완벽한 알리바이는 적어도 그의 머릿속 무대 위에서는 결점 하나 없는 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하고 어처구니없는 우연들이 겹치면서 그의 완벽한 연극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하나씩 따져볼까요? 첫째, 거리에 있던 상점 쇼윈도어에 놓인 멍청한 표정의 독일제 인형 시계입니다.
하필이면 그 빌어먹을 시계의 시간이 잘못 맞춰져 있었던 탓에 그리모가 치밀하게 계산한 범행 시각에 치명적인 혼선이 빚어집니다. 시간 통제가 실패한 거군요. 둘째, 날씨입니다. 그리모는 그날 밤 런던 거리에 그렇게 지독한 폭설이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밭에 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투명 인간 행세를 하려던 도주 경로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버렸죠. 자연이 만든 변수네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자신이 확실하게 쏘아 죽였다고 생각한 피에르 플레이가 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레이는 총을 맞고도 살아서 케글리오스트로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다 허공에 대고 외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으로 그리모 교수에게 치명상을 입혔고요.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이 모든 우연한 변수들, 고장난 시계, 예상치 못한 눈, 죽어가는 자의 마지막 발악이 얽히고 설키며 오히려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귀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완벽한 밀실 범죄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범인의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범인의 계획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적 같은 범죄 현장이 탄생한 역설이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수사 파일에 있는 모든 자료들 공정하고 치우침 없이 살펴봐야겠죠. 이 작품이 수많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명작이긴 하지만 일부 독자들이나 리뷰어들은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거든요. 어떤 비판이 있습니까? 자료에 포함된 비판적 시각을 보면 그리모 묘수가 설시한 이 거대하고 무거운 거울 트릭 자체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서가 복도 끝 정확히 그 각도에 정확한 타이밍에 서 있어야만 착시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소 억제스럽고 인위적인 설정이라는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죠. 솔직히 제 형사 경력을 걸고 말하자면 살인 현장에서 그 무거운 전신 거울을 이리저리 옮기며 타이밍을 맞추고 코트를 불태운다는 건 지나치게 위험 부담이 큰 미친 짓입니다. 차라리 어두운 골목에 숨어 있다가 쇠파이프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게 범죄자로서는 훨씬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너무 현실적인 시각이시네요. 하지만 그렇게 건조하고 이성적으로만 따진다면 이런 환상적인 황금기 미스터리의 낭만은 애초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치밀하고 기계적인 추론의 뼈대 위에 트랜실베니아의 생매장 전설이라는 고딕 공포의 피와 살을 덧붙인 이 작품은 그 자체로 당신의 지적 자극을 극대화하는 훌륭한 두뇌 게임입니다. 은퇴한 노련한 형사의 날카로운 발자국 추적과 환상을 꿰뚫어보는 마술사의 시선이 하나로 합쳐지니 세계의 관이라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이 이제 선명하게 조립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펠 박사의 지팡이를 따라 불가능이라는 두꺼운 장막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완벽을 꿈꿨던 인간의 얄팍한 계획과 그것을 짓밟아버린 거대한 우연의 충돌을 똑똑히 목격했죠. 네, 오늘 우리가 먼지를 털어내며 파헤친 이 거대한 미제 사건 파일을 이제 덧을 시간이 다가왔네요. 브리핑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 오늘의 이 심층 탐구가 당신의 호기심과 추리 본능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으리라 바랍니다.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흥미로운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님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도발적인 생각거리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모 교수는 치밀한 수학적 계산과 완벽한 무대 장치인 거대한 거울을 이용해 현실의 법칙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길거리에 고장난 낡은 시계와 하늘에서 내린 예상치 못한 눈송이라는 아주 사소한 변수 앞에서는 무력하게 피를 흘리며 무너지고 말았죠.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당신이 지금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일상, 혹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짜맞춘 완벽한 하루라는 무대 역시 사실은 아주 사소하고 통제 불가능한 변수 하나로 와장창 깨져버릴 수 있는 정교한 거울 트릭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돌아보게 하네요. 오늘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평온한 현실은 과연 단단한 진짜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세워둔 얇은 거울 속의 환영에 불과합니까? 마술사로서 듣기에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일상이라는 닫힌 문, 그 거울 뒤편에 무엇이 숨죽이고 있는지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 검토에서 더욱 놀랍고 흥미로운 진실로 다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현실의 거울에 금이 가지 않기를 조심하십시오.